때는 2005년 2월 1일 경기도 화성시 한 파출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어머니가 안 보이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습니까? 며칠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62세요. 그냥 보면 아주 평범한 실종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집니다. 실종된 사람은 강미숙, 62세, 혼자 살고 있었고 집은 화성시 외곽,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정돈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고 밥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은 지난 듯했습니다. 침실도 확인했습니다. 침대는 정리도 있었고 옷장에는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쌀이 없었습니다. 강미숙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당에도 집안에도 늘 쌀이 넉넉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원래 쌀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신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킬로는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개가 없었습니다. 강미숙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가출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평생 살았어요. 갈 데도 없고요. 다른 이웃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었어요. 논도 있고 집도 있고요. 경찰은 가족 관계를 살폈습니다. 강미숙에게는 자식이 3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친아들 하나. 하지만 1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에서는 의붓아들 하나, 의붓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붓딸은 이미 출가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남은 건 의붓아들 1명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영철, 38세, 굴착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한 사람도 바로 이 김영철이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1월 27일입니다. 그때 상태는 어땠습니까? 평소랑 똑같았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 날짜를 메모했습니다. 1월 28일부터 강미숙의 행방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한 이웃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가요, 얼마 전에 저한테 푸념을 했어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아들이랑 싸웠대요. 왜요? 이웃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래요. 땅 문제도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숙 씨가 재혼하면서요, 남편 자식들하고 잘 지내려고 논 일부를 공동명의로 해줬대요. 공동명의요? 네. 의붓아들이랑 의붓딸이랑 셋이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까? 이웃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붓아들이 자기 명의로 바꾸자고 했대요. 그런데 미숙 씨가 그건 안 된다고 했고요. 왜요? 사실은 다 자기 땅이라고 했대요. 이름만 올려준 거라고요. 그래서요? 아들이 화를 냈대요. 소리도 지르고요. 미숙 씨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다시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웃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1월 말쯤이며 미숙 씨 집 앞에서 낯선 차를 봤어요. 어떤 차였습니까? 흰색 봉고차요. 언제쯤이요? 27일쯤이었을 거예요. 그날만 보셨습니까? 아니요, 다음 날도 봤어요. 확실합니까? 네, 이틀 연속이었어요. 왜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여긴 시골이잖아요. 차가 많지 않은데 낯선 봉고차가 이틀이나 있으니까요. 경찰은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1월 27일과 28일 낯선 봉고차. 그리고 1월 28일부터 사라진 강미숙. 시간은 흘렀습니다. 2월이 지나 3월이 됐지만 강미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 주변은 물론 자주 다니던 산과 저수지까지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김영철은 계속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찾으셨어요? 아직입니다. 제발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경찰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로 걱정하는 걸 보니 진짜 효자인가 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실종 신고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걸요. 3월 11일이었습니다. 수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강미숙의 남편 묘를 수색하기로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말 때문이었죠. 미숙 씨가요, 남편 무덤에 자주 갔어요. 보고 싶을 때마다요. 경찰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3월 11일 오후, 경찰과 가족들 모두 남편 묘로 갔습니다. 묘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수색을 시작했죠. 그때 한 형사가 묘 옆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땅 위로 무언가가 조금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흙이 아니었어요. 뼈였습니다. 형사가 숨을 삼키듯 외쳤습니다. 여기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의 갈비뼈. 경찰은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가락, 팔뼈, 바로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얕았습니다. 고작 20에서 30cm. 마치 급하게 들키기 전에 묻어버린 것처럼요. 경찰은 시신을 수습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강미숙. 실종자가 아니라 이미 숨진 상태. 그리고 사인은 목을 졸린 흔적.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시신 일부에서 불에 탄 흔적. 그런데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을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생각했죠. 누군가 시신을 태우려고 했구나. 근데 다 태우지 못하고요. 여기 묻었구나. 사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이었죠. 그리고 수사는 점점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처음부터 훑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봉고차였습니다. 이웃이 봤다고 했으니까요. 경찰은 김영철을 불렀습니다. 봉고차 있습니까? 없어요. 빌린 적은요? 없어요. 경찰은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김영철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죠. 친구, 지인, 그리고 봉고차를 가진 사람들.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정보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김영철이 여자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 나이는 김영철보다 10살 이상 많았다고 했죠. 그 여자의 집 근처에서 이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요, 봉고차 타고 오는 남자가 있어요.
누군데요? 잘은 몰라요. 근데 자주 봤어요. 경찰은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동거녀의 남동생, 조민수, 26살.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민수는 이미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죠. 경찰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조민수를 마주 앉혔습니다. 너 봉고차 있지? 네. 1월 말에 어디 있었어? 조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화성 쪽 간 적은? 없어요. 경찰은 일단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질문. 김영철 알지? 네. 매형이에요. 1월에 매형 도와준 거 있어? 조민수는 입을 닫았습니다. 경찰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 여기 왜 있는지 알지? 형량은? 2년이요.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 가능해. 조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흘 뒤 다시 구치소로 향합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조민수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얼굴이었죠.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말할 거냐 말 거냐. 조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요.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1월 28일에 매형을 도와줬어요. 뭘 도왔어? 조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형이 전화했어요. 급하다고 와달라고요. 그래서 제 봉고차로 갔어요. 화성으로요. 어디로? 매형 어머니 집이요. 경찰이 물었죠. 거기서 뭐 했어? 조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였어? 매형이요. 너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어요. 경찰은 말없이 적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신을 차에 실었어요. 어디로? 수원이요. 칠보산이요. 거기서 뭘 했지? 태우려고 했어요. 석유 뿌리고요. 다 탔어. 아니요. 조금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실어서 화성으로 갔어요. 어디? 매형 아버지 묘요. 거기서 묻었어요. 깊이는 얕게요. 땅이 얼어서 깊게 못 팠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이미 하나 더 확보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영철을 체포했습니다. 3월 15일. 김영철은 수원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근처였죠.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김영철 씨. 그는 놀란 눈으로 뒤돌아봤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그 순간 김영철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뭘? 어머니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김영철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무슨 돈? 어머니 재산이요. 눈도 있고 땅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게 다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나는 출가했잖아요. 그럼 저한테 오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넌 의붓아들이야. 김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의붓 자식은 상속권 없어. 김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1990년에 민법이 바뀌었어. 법적으로 남이야.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헛짓을 한 거예요.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모누고 죽였어? 네. 조사는 이어졌습니다. 1월 27일 어머니랑 싸웠지. 돈 문제였지. 땅 명의 내 걸로 바꾸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안 된다고요. 이건 내 땅이지. 네 땅 아니라고. 그날 밤 김영철은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같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 내 거잖아. 다음 날 그는 다시 집에 갔고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 조민수를 불렀고 목을 졸랐습니다. 조민수는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봉고차도 조사했습니다. 성남의 정비소에서 발견됐고 차량 내부 감식 결과 혈흔이 나왔습니다. 강미숙의 혈흔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이제야 사건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2005년 가을이었어요.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영철은 재판정에서 말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법을 몰랐어요. 판사가 물었죠. 법을 알았으면 안 죽였어. 김영철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은 의붓 서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동기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요, 의붓 자식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요,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어머니를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조민수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10년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교도소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렇게 효자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찾는다고 울고불고 하다니 다 연기였네. 강미숙의 집은 비었습니다. 노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주인이 없었죠. 친아들은 1년 전에 자살했고요. 강미숙도 세상을 떠났고요. 의붓 자식들은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결국요, 먼 친척들이 나눠 가졌대요. 김영철이 노렸던 재산은요, 한 푼도 못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요, 그 착각이었을 겁니다. 김영철은요, 진짜로 몰랐을 거예요. 의붓 자식은 상속 못 받는다는 걸요. 1990년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그걸 몰랐던 거죠. 어머니 집에 자주 가고요. 어머니를 챙기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내가 받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요. 친아들이 자살하고 나서는요. 더 확신했을 거예요. 이제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땅 명의를 바꾸자고 했고요. 어머니가 거절하니까요. 급해진 거죠. 지금 명의 안 바꾸면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요. 나도 못 받을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연기였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김영철은 계속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울면서 매달렸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그 모습에 속으로 말했죠. 정말 효자네. 하지만 그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김영철이었으니까요. 본인이 묻었으니까요. 그렇게 50일을 버텼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끝까지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무덤은 너무 얕았습니다. 땅이 얼어 깊게 파지 못했고 짐승들이 파헤쳤고 뼈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6의 청년의 조민수. 매형을 도왔고 2천만 원을 약속받고 시신을 옮기고 태우고 묻는 데 가담했습니다. 붙잡힌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 졸라 죽인 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법은 그를 방관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행동만 보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함께 놓으면 분명해집니다. 이 사건은 2006년 확정됐습니다. 김영철은 지금도 무기수로 교도소에 있습니다. 조민수는 지금은 출소를 했겠네요. 강미술의 묘는 남편 묘 옆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기억나? 효자라던 사람 있었잖아.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어쩌면 이것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법을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 의붓자식은 상속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죽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래도 죽였을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재산 때문에 사람을 죽였지만 재산은 한 푼도 얻지 못했다는 것. 대신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는 것. 어머니 명의로 돼 있던 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봄이면 푸르게 변하고 가을이면 황금빛이 됩니다. 하지만 그 논을 김영철은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효자인 척했던 사람은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됐고 재산을 노렸던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재산에 눈이 멀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가족도 남이 될 수 있고 효자도 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연기는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